이게 바닥을 캐치하면 크게 먹는다. 바닥에서 잡고 이런 것들은 산업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피가 낭자한 산업, 거기서 의외로 기회가 좀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도 그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게 이제 증설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거의 뭐 좌고우면 하지 말고 뭐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근데 그것도 어떤 류의 증설이냐 전방 산업이 어떤 증설이냐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증설 뉴스는 저는 사실은 제일 강력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호재에. 예, 주가 호재. 왜냐하면 기업이 초과 수요가 나오니까 증설을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보통 같으면은 증설을 안 하고 가격을 올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비용 모자르니까 네. 가격부터 올려서 그 약간 수요층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되는데 딱 판단을 했을 때 경영진이 야 이거는 단기적인 수요가 아니라 장기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증설한 후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해서 하는 건데 증설을 하면은 장기 초과 수요를 일단은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얘 혼자 증설하는지 경쟁사들이 다 떼거지로 같이 증설하는지 요거를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구글에서 뭐 마켓시어 이런 것만 해도 네, 구글은 굉장히 그 마켓시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네. 그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그 중에서 성공 사례는 적어도 경쟁사가 3개나 그 이하.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 네네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지금 3개 업체가 시장을 한 80% 먹고 있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때. 글로벌로 네. 봤을 때 중국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들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분기까지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증설이 있음에도. 그러면 정말 이제 성장성이 확 열려 있는 곳이니까. 네네. 네. 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 봐야 되는데 경쟁사가 많은 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네.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옛날에 보시면은 이제 조선사들 증설할 때 네. 한참 한참 중국이 이제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일 때 조선사가 한국에 10개가 넘었고 중국도 뭐 거의 100개 이상 조선사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한 중국은 70%가 다 문을 닫았고요. 한국도 지금 뭐 대우조선까지도 부도난 상황이었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세계로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누구나 다 같이 증설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이 낮거나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 철강산업 이런 것들은 증설이 호재가 아니에요. 철강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네, 그런 과점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증설은 주가로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생각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증설이 가장 핫했던 게 PCB 그것도 FCBGA 네. 이쪽에서의 증설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들 네. 기업들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부터 시작을 해서 저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네. 다 증설한다 거의 한 5-6개 기업이 네. 관련 증설화 쫙 나오더라고요. 당장 주가도 좋고 실적은 좋은데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그거는요, 정말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구조적인 쇼티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5G로 넘어가면서 네. 미국은 좀 늦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플립칩 BGA나 이런 쪽에 이제 채용량이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안테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단순히 핸드폰이 작년 대비 몇 개 팔려가 아니라 그 안에 채용되는 채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조적인 성장인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다 증설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증설이 끝나는 게 보니까 23년도 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좀 기대가 좀 돼 있다는 거랑 IT는 수요에 대해서 6개월을 선행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 2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익은 뭐 3분기까지도 사상 최고치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계속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빠르게 6개월 전에 IT는 주가가 반영을 하더라고요. 실적을.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서 조금 빨리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계속 받쳐줄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실적이 받쳐줄 거니까 증설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수익이
났으면은 좀 일부 차익 실현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기판 사업, 플립칩 BGA 이런 쪽은 전형적인 쇼티지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게는 봐요. 네. 지금은 좋고 네. 또 이제 그 증설이 완료되는 2023년 말부터는 네. 그때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그때 또 어떤 이익 구조라든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자동차도 지금 계속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양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건 또 애플카 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워낙 이게 변화가 빠른 산업이잖아요. IT가. 네, 예. 그래서 보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간 좀 매도하는 거, 파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책에 보니까 네. 이게 바닥을 캐치하면 크게 먹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그렇죠. 어렵죠. 네. 정말 저 바닥에서 저 턴어라운드 주식 찾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20여 년 하셨으니까 예. 30년 가까운가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까지 합치면은 예. 예, 거의 30년 된 겁니다. 예. 아, 예. 예. 그런 쌓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 네. 이게 이익 바닥 이게 바닥을 캐치하면은 뭐 다 부자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럼요.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거는 할 수 네네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시세 내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잡고 이런 것들은 산업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 예, 왜냐하면 기업 이익 맨날 봐봐야 네. IR 담당자도 한 분기 이익밖에 모르고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분들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큰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유효하고요. 네. 아까 계속 뭐 전통산업 얘기했으니까 네. 계속 전통산업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에서 이제 이익이 바닥을 캐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피가 낭자한 산업, 예, 엄청 싸웠다가 막 망하고 이런 산업, 거기서 의외로 기회가 좀 나옵니다. 승자 독식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먼 예를 들어드리면은 좀 예. 그러시니까 가까운 예로는 사실은 해운업이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해운업 같은 경우 그 한진해운이 이제 2017년 1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부도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단이 그걸 이제 연장을 안 시키고 부도를 냈는데 그건 참 잘못됐던 것 같아요. 국적선사를 갖다가 하면서 그때 뭐 논란이 많았죠. 사실. 예, 네. 좀 결과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많은 해운사들, 중소형사들이 망하니까 지금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배가 모자른 거죠. 컨테이너사도 모자른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HMM이라는 현대상선이 그 수혜를 이제 다 받은 건데 네. 작년에 제 기억으로 7.3조 원 정도 영업이익 냈거든요. 엄청나죠. 예. 근데 올해는 보니까 뭐 1분기만 3조? 예. 거의 3조.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가 10조예요. 물론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얘네들이 뭐 30년 동안 벌었던 돈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네. 예, 예. 현금이 뭐 10조가 넘게 있을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 말고도 얼마나 많은 또 다른 해운선사들이 머크나 뭐 이런 회사들 있지 네. 않습니까? 돈을 머스크, 예, 예. 그런 회사들이 돈, 에버그린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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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해운사들이 많이 어려웠을 때 망하고 난 다음에 몇 개 안 남은 승자들이 독식하는 이런 네.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M&A를 하거나 M&A를 투자를 하거나?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배를 발전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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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모자라서 운임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죠. 네. 운임이 물론 빠지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장기 배들은 필요하니까 특히 뭐 LNG선이라든지 LPG, VC선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배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조선사들도 상당 부분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기회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산업의 큰 사이클에서 한번 과도한 경쟁, 과도한 증설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몇 개 무너진 데에서 그러한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H&M도 작년에 뭐 주가 거기도 한 10배 올랐죠. 그렇죠, 네, 그렇죠. 10배 올랐고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런데 끝까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사이클은 짧고 굵게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근데 처음에 그 뉴스 보고도 해도 사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서 네. 말씀하셨던 이익 증가율이 피크를 쳤을 때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주가의 피크일 수 있다. 그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그걸 이제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다들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몇 달 전부터 피크아웃이라 그랬는데 아니 올해 실적이 더 잘 나온다고 뭐 하면 이게 과연 피크아웃일까? 네. 물론 이제 주가는 그걸 또 선행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피크아웃은 맞아요. 성장률로 항상 봐야 되니까. 음. 주가는 이익의 절대 레벨이 아니라 성장률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이익이 한 뭐 100배 이상 늘어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왜 힘드냐면은 사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빠지고 있죠. 진작부터 빠지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그 자기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전쟁 났고 코로나 락다운 다시 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교역량이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세게 올리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좋은데 이익 많이 내서 좋은데 조금 그 모멘텀은 밑으로 먹고 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주가가 그렇죠. 빠진 상황이고요. 밸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탐이 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면은 네. 시총 15조에 현금 이제 10조 이제 넘어갈 건데 올해 네. 말 끝나면 10조 넘어가겠죠. 네네. 네,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현금 가지고 M&A 해서 딴 거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구조를 그리면은 되게 밸류의 영역에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식쟁이들은 뭐 펀드 매니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멘텀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도한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죠. 그래서 밸류 위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답답해 죽는 거죠. 네. 이렇게 싸지고 있는데. 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잡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전통산업에서는 그렇게 구조조정이 끝난 것들 이런 거에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성장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산업은 미리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 기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은 지금도 2차 전지 소재 애들 그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신고가 난 기업들 몇 개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조정 받다가 또 다시 가고. LNF도 거의 신고가죠. 그렇죠. 근데 소재입니다. 소재들. 네. 셀업체 말고요. 신고가 거의 다 나고 또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주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뭐 2년 전부터 계속 이 회사는 적자가 나도 사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토대는 저희가 뭘 보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장기 수요랑 장기 오더 거기에 발맞춘 증설 이걸 보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증설 사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회사들이 거기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있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EV 같은 경우도 테슬라 들어왔듯이 애플도 들어오고 뭐 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노스볼트라는 회사도 생기고 중국 업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데 이 화학 기반인 양극재, 음극재 이런 회사들은 새로 생기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냥 기존 회사들이 계속 캐파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점하고 있는데 세게 증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주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LNF도 적자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통산업과 성장산업은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언행 일치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투자의 과정은 단순하게 두 가지다. 결심과 실행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투자 공부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투자 판단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지르거나 혹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사자마자 물렸을 때 기다리지 못하거나 사실은 실행단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실행이 되게 중요한 게 네. 뭐 제가 사실 반성하면서 쓴 글이기도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좋고 전망 좋은데 네. 이제 살 때 그러면은 그걸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도 뭐 3% 그러니까 비중으로요. 그 다음에 누가 좋다고 그러는 우리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그러는 기업도 뭐 한 2% 담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백화점처럼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 이거 진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른 다음에 땅을 치는 거죠. 더 샀어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얘기는 하고 다녀요. 네. 이 기업 참 좋다. 이게 네. 좋은 것 같다. 그러고서 투자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다른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잘 모르는 기업이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확신은 아까 그 기업만큼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을 쭉 넣다 보면은 그 회사들이 끌고 내려가요. 그 회사들 주가가 빠지면서 좋은 거 회사가 벌었던 부분까지도 갉아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것 또는 추천받았던 거 더 많이 넣었다가 코어를 강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방을 분산을 시키다가 전체가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검증을 계속하면서 확신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또 워런 버핏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집중 투자하는데 그분도 종목 수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10개 종목이 95%예요. 네. 그리고 이제 1위 애플 같은 경우 40%대 갖고 있어요. 애플만.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좋게 보는 게 생겼고 거기에 대해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검증을 거쳤으면은 그걸 실행에 반드시 잘 옮겨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거다.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어렵죠. 예. 예. 정말 집중 투자해서 그걸로 크게 먹고 싶은데 네. 사실 또 현실은 또 그게 제일 또 힘들다 보니까. 네. 그거 조건을요 여러 까다롭게 가져가면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요? 네. 그 조건을 그 집중 투자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종목을 기관들이 깔고 가는 이유는 뭐 터져도 20% 이상 절대 안 가져요. 뭐 지수가 물론 50% 빠지면 그렇게 빠지겠지만 왜냐하면 20% 빠지면은 반드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네. 100%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목 잘못 사가지고 50% 빠지잖아요. 네. 회복 힘듭니다. 네. 그러면 무리하게 되고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좋은 종목들을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집중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위험하기도 한데 잘 고르려고 그러면은 그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뭐 시총 뭐 500위짜리 1000위짜리 그 중에서 또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 들어왔거나 수주 뉴스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로 집중 투자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수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고 만약에 정말 좋은 바이오 제약사를 샀는데 임상 이상 통과할 것 같다고 대표도 말하고 주변에서 말했는데 통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는 거에 대한 프로텍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일단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기업. 네.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 뭐 적어도 세계에서 뭐 3위 안에 든다.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 이런 기업들에서는 집중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타기도 해도 되고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